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장기에 따라 신속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차등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부의 민생 추경을 선거용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즉시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금 살포가 아닌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 경선 결과가 오늘 저녁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여파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재배치설과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군함 파병 문제, 우리 상선의 안전 문제 등을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선변이 정해드립니다 코너 법률 코너에선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공장 화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선거 공천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야당부터 갑니다. 가장 파열음이 큰 곳이 대구입니다. 자, 국민의힘 잘 아시다시피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컷오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컷오프 철회하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기자들 질문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뭐 대구시장밖에 생각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 재보궐 출마 요구 받으면 그 순간부터 생각은 해보겠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무슨 뜻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거죠. 네.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뭘 줄지. 단수공천? 아니요. 보궐을 그러니까 단수공천이든 지역구부터. 뭐든 지역. 어저께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에서 정말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많잖아요. 평택도 있고 뭐 하남도 얘기가 되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만약 그렇게 주면 보궐 어떻게 받아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구시장은 정말 꽃길이었거든요. 네. 꽃길을 걷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나를 가시밭길로 내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일단 한풀 꺾였어요. 어저께까지는 오늘 탈당한다 그랬거든요. 탈당에 제출하겠다. 아, 그런 얘기까지 했었나요? 예. 탈당계를 오늘 제출하겠다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쨌든 재심 요구로 한 발짝 물러나면서 또 보궐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난 나를 어떻게 쓸 건가. 나를 얼만큼 대우해 줄 건가.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대우해 줄 건가 어떻게 쓸 건가는 지역구를 또 거의 뭐 사지로 보낼 건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무슨 뜻 같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네. 광역단체장 어떤 공천 과정을 하는 경우를 저희도 좀 처음 봐서 아니 뭐 컷오프를 시키더라도 어떤 전국적으로든 어떤 후보에 이 동일한 룰로 컷오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이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왜 컷오프를 했는지 사실은 저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큰 인물이기 때문에 컷오프. 그러니까 큰 인물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괜찮다고. 최소한 대통령이나 뭐 더 큰 직책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잠시 원내대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대표실에서 파트너로 야당 파트너로 보기에도 굉장히 말은 안 하지만 친윤계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핍박을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얘기. 네. 근데 뭐 불협화음이 없는 것처럼 입장은 안 냈지만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끼셨다. 그러니까 저희랑 합의만 받아오면 대통령실에서 그 내용을 뒤집고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도 금방 그만두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고 봉사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유도 없이 이렇게 컷오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습입니다. 당 주류 친윤계 그리고 지금 친윤계가 친박계랑 손을 잡은 형국인 것 같아요. 공천 과정에서 보면. 그러면 대구 광역단체장은 꼭 자신들이 차지하겠다. 그럼 지금 유력한 사람이 추경호 후보, 윤지혁 후보, 그다음에 유영아 후보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윤 아니면 친박이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되고 그 지역에서 만약에 보궐선거가 나오면 또 친윤계인 이진숙 위원장을 공천하겠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결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아니 뭐 대구 거기서 하지 말고 이 서울에 올라와서 국회의원하고 뭐 이 역할 크게 해라 그러면 대구시장은 별거 아니고 국회의원은 대단한 건가 뭐 이런 그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보세요. 아까 주호영 의원 얘기도 그 김재호 대변인이 하셨지만 주호영 6선, 네. 윤재옥 4선, 추경호 3선 나이는요. 어쨌든 호적에는 주호영 59년생, 네. 추경호 60년생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네. 네. 윤재옥 의원도 제법 먹었습니다. 아, 그럼요. 60 넘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다선을 해서 그리고 무슨 뭐 국회의원 하면서 특별히 누가 보기에 이거는 참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뭐 이렇게 평판이 나쁘거나 왜 컷오프 된 겁니까?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건 이거잖아요. 경선조차도 못할 만한 하자가 있는 사람. 그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서 컷오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전국적인 룰이 돼야 돼요. 아, 저런 사람들이 이번에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상벌의 기준이 뚜렷해야지만 사실은 그게 기강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기준과 일관성과 형평성.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이 정당은 정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충북도지사 김영환 도지사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북도지사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사실은 하자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지하차도 참사에 어쨌든 일말의 책임이 있고 또 그 참사 2주기 때 술자리에 있었던 동영상이 있어서 또 그것도 구설이고 몇 가지 구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김영환 지사를 그렇게 컷오프 시키려면 더군다나 현역이잖아요. 네.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시키려면 그만큼의 영이 서야 되거든요. 딱 이것 때문이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사실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룰이 전혀 얼토당토안하게 꼬인 거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을 때 가장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지금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컷오프 시켜놓고 잘못된 걸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훌륭한 분들이다. 크게 쓰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나머지 6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덜 훌륭한 사람이 덜 훌륭하고. 그중에 하나가 대구시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구시장은 덜 훌륭한 일이 돼버리죠.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그냥 안 나오면 국회의원 계속하니까 서울에서 계속하시고 더 큰 일을 그다음에 사실 쉽지 않죠. 예,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서울 가서 더 큰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구에서 덜 큰 일을 하는 덜 큰 겁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파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 근데 이 신파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컷오프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 주호영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나에게 설명을 해줘라. 이게 이제 지금 원칙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김재호 대변인. 근데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나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다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나올 거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이제 이거 갖고 좀 막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나오면은 상당히 위협이 되는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그러면 어쨌든 그 좀 원칙 있는 공천을 해서 김부겸 총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차 빼고 뭐 포 빼고 이렇게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가장 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럼 국민의힘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뭐 김부겸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본인 이렇게 셋이 해서 네. 당선 가능성이 높고 뭐 아주 그 높은 확률이다 그러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네. 본인이 무소속이 주도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례가 그 오고돈 옛날 그 부산시장 후보인가요? 뭐 네. 그분 뭐 단일화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그분도 사실 뭐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는데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 예. 그 무소속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비용도 수십억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호영 의원이 오랫동안 이 당에서 이제 뭐 해왔는데 육선을 해왔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내가 민주당에 넘겨주는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듣긴 싫겠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의원직도 그만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접기에는 네. 인간적인 좀 모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필은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출마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 이정훈 평론가님 주호영 한동훈 연대설 무소속이 같이 돌풍을 일으키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방송에 나와서 그 한동훈계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고 네. 또 조갑재 대표가 또 그런 네. 말씀을 하시고 네네. 뭐 하는데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오늘 그 새로운 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호동연대. 귀엽잖아요. 주호영 한동훈의 호동연대 얘기가 나옵니다. 주한 아니었어요? 네, 옛날에 주한이었는데 약간 귀엽게 오늘은 호동으로 귀엽게 갔습니다. 호동연대 예, 그런데 호동왕자 일단 말씀하셨듯이 친한계 그 패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구의 다른 지역구, 그러니까 대구에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네. 지금 그 주호영 의원이 뭘 지금 넘겨줄 수가 있어요? 조직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구다 그러면 사실 네. 조직을 받을 수가 없고 대구는 특히나 그러니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상황이고 또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외지인에 대한 어쨌든 그 뭐랄까 경계 배타성이 많아요. 아니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외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사람 맞아? 하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대구에 전혀 연이 없는 한동훈 대표가 가서 쉽지 않죠. 그러면 내가 주호영 의원이 딱 내가 이제 무소속 나갈 거니까 내 조직 다 접수해서 해봐. 그러면 훨씬 쉬워진다. 그게 좀 간단치 않은 변수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구에서 만약 나가게 된다면 네. 그 다른 지역구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저도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상대가 이진숙 후보가 만약에 저기로 후보로 결정이 돼서 삼각구도로 된다면 이진숙 후보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찍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밀려났다. 근데 지금 추경호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이나 정말 자신과 함께 대구에서 함께 했던 사람을 공격을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이런 구도가 안 세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소속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요. 예. 지금은 어쨌든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는 압박용이 더 강하지. 네네. 실제로 갔을 때 이 오랜 정치를 이 당에서 한 주호영 의원이 과연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요 부분 이거 약간 뭐 지난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이게 주호영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뭐 박정화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아니 도대체 컷오프하는 거에 이유가 뭔가를 알 수가 없고 그 원칙을 알 수가 없으니 20년 전 친이 친박에 이게 구원이 작용했냐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러면서 또 뭐 플러스 한동훈이 그래도 좀 나름 더 되기 쉬운 그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에서 되지 않게 하려고 저 주호영도 같이 컷오프 시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억측이라고 보세요? 뭐라고 일단 보세요? 친이 친박 얘기는 사실 그때 구원이 굉장히 많았죠. 구원이 정말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사실은 아주 오래전 친이 그룹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친박 그룹이 조금 더 소외됐었죠. 지금 거꾸로 뭐 이정현 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계가 뭐 다시 이제 전면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마도 그게 저것 때문일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그 단식에 출구를 마련해 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 문제에 자기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경계를 했거든요. 개입하는 걸. 근데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친박계와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정현 전 친박계 대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수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희석돼 몇십 년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요직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한데 그 원한을 갖고 그렇다고 친박계가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또 등용을 하고 그건 좀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상황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든 거고 한동훈 얘기는 짧게 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뭐 대구 나가고 싶겠지만 저는 대구는 쉽지 않다. 차라리 부산은 가능성이 있는 게 혼자 나가서 보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나갔을 때 그 지역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를 이번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대구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그 나머지 대구 의원들이나 다 굉장히 배타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 당원들 조직들이 혼자 진짜 싸워야 돼요. 혼자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데 부산이 좀 성격이 달라요. 예. 부산은 낙동강 서쪽이 훨씬 더 중도적인 어떤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왔을 때 아마도 만약 부산에 간다면 제 추정이지만 네. 이 소지역구들 뭐 저기 기초단체나 한동훈 대표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이형 공천 받으면은 공천 받은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개입 안 하거든요. 예. 그 공천 시작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랑 사진 찍고 손잡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적어도 부산 경남에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양이 한동훈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네. 대구보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김부겸 전 총리 뭐 30일 날 출마한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당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네. 당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행정통합을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여튼 김부겸 전 총리 관련해서 출마 관련해서 김지호 대변인 좀 뭐 속보 같은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일단 김부겸 총리가 예, 예. 24년 총선 때도 그 지역에서 전국 선대위원장을 하는 그 지역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대구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당우사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그 TK 지역 가서 김부겸 총리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로서는 참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또다시 출마를 권하는 게 송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대구가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기자들은 다 마법이라고 합니다. 장동영 마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대를 보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장동혁 매직이래요. 예. 민주당이 네. 대구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왔구나. 뭐 장동혁 대표 매직이다. 이런 얘기 퍼질 정도인데 네. 지금 사실 기대가 크고 이번에 한번 김부겸 총리가 도전을 하면 가능성이 높다. 당에서도 좀 기대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매번 선당 후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공천하면 또 알아서 그냥 선거운동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서 충청 부산만큼 좀 지원을 해달라. 나만 이렇게 달랑 내보내지 말고. 그 얘기군요. 예, 사실은 그동안 뭐 꽃게 걸을 것처럼 진짜 삼거초리해서 모셔다 놓고 정말 선거가 격전이 되면 다 부산 충청 수도권으로 가서 선거운동 했던 게 저희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재명 정부도 들어섰으니 파격적인 지원 중앙당에서 책임지고 어떤 TK 지역 선대를 꾸며서 여기서 정말 대구시장도 만들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한 명이라도 더 만들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김 대변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나선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예. 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되는 건 뭐죠? 여당 후보거든요. 예, 예. 그럼 대구에 뭘 하겠다라고 실탄을 줘야 진짜 어떤 약속을 줘야 내가 지금 당선되면 대구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뚜렷하게 해야 될 텐데 네. 민주당이 조금 너무 좀 편향적이었어요. 어떻게 편향적이냐면 지역 발전 특위가 호남밖에 없어요. 호남 발전 특위 한 정당에서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작년에 예산을 24조인가를 타냈다 해갖고 굉장히 그 광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영남 발전 특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긴 했어요. 그 심지어는 행정통합도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 좀 혼선이 있긴 했지만 네. 광주 전남만 됐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사실은 아니 당신들이 제대로 합의를 못 봐서 안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뭐 대구 경북만 따로 어떤 공화국인가요? 이 메가시티는 전체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그렇죠. 거고. 전체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탁 컷오프된 것도 그걸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싸움꾼 그런 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우리를 진짜 먹여 살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데 구체적으로 갖고 와.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총리 잘할 거예요. 정서를. 거기에 합당한 실탄을 달라. 실탄을 달라.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참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여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또 그 전폭적인 지원안을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지역에 좋은 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저 선거용이라고 또 비난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부산으로 가봅니다. 박형준 시장 삭발하는 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정근 대표. 와, 박형준 시장 정말 달라졌다. 왜냐하면 삭발을 할 뿐이 아니잖아요. 아니 교수 시절부터 스타일이. 제가 예. 압니다. 예. 너무너무 정말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말 좋은 적언하고 더군다나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절대 뛰쳐나가면 안 된다. 예. 그 왜 수요 모임 같은 거 하면서도 굉장히 중도를 표방하고 의회주의자고 타협을 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사진을 들어 뭐 보고. 단식이니 무슨 아유. 뭐 삭발이니 아유, 왜 구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럼요. 그러던 분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런데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동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글로벌 허브 도시 그 특별법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것도 급하긴 하죠. 한데 아마 그것도 전재수 의원도 네.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금 오늘 찬성하고 정청래 대표 만났어요. 네. 할 조짐을 보이자 내가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아마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이 부산의 어떤 분위기를 아마 반영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 지금 불리하구나. 네. 그리고 조직을 또 이렇게 단합시키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수장이 이렇게 결기를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그 평생 정말 온화한 이미지의 그 박형준 시장으로 하여금 머리를 깎는 단안을 내리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과의 경선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뭐 약간 흥행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파이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굉장히 파이터였는데. 저격수 역할을 했죠. 그리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조금 더 막 자기 일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타질 않아요. 근데 지금 호흡을 가다듬는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흥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박형준 시장이 이게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지금 너무 정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주진우 의원이 이 경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직은 뭐랄까 카드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쪽을 한번 볼게요. 김지호 대변인. 자,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그래서 아까 뭐 박형준 시장이 머리 깎았던 바로 그 현안인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언급했고 뭐 정 대표 한병도 뭐 원내대표 다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 했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전재수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는데 거기에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부산에 굉장히 공을 들인 공약부터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불과 수개월 만에 그냥 바로 정광석화처럼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했잖아요. 예, 예. 그런 실행력 있는 모습이 사실은 부산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지방선거의 성격이 인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나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들어오나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나 우리 지역 경제가 좋아지나? 그럼요. 그러면 그러한 정부 여당 프리미엄을 사실은 뭐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영향이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아주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뭐 전직 장관이었죠. 그리고 정치적 무게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번에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한 흐름을 보고 지금 현 부산시장님도 삭발까지 하시는 게 아닌가. 아마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요 부분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보게요. 최근에 이제 뭐 합수본 수사 상황을 보니까 시계 얘기가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사 상황은 전재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수사 사항이 팩트가 있고 뭔가 증자가 있다면은 수사 진행한 뭐 3주 안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태까지 구체적인 물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정문. 아마 선거 때 이 예.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통일교 윤 그 본부장의 진술만 있었는데 네. 이 명품 시계에 이 넘버 있잖아요. 넘버가 네네. 동일한 그 시계가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맡겨서 수리를 했다라는 건 일단 이 시계가 언제 지금 구입됐냐 하면 2018년 네. 뭐 굉장히 많은 다량을 구입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시계가 어떻게 오비락처럼 그 전재수 의원의 지인에 있었느냐라는 것이고 이게 기사가 나왔다는 건 네. 경찰도 어쨌든 이걸 굉장히 큰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선거 과정 속에서 아마 많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6시에서 6시 반 사이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압축된다고 합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김조 대변인?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뭐 방송 나왔으니까 예. 현재로서는 사실은 정원호 전 구청장하고 박주민 후보님이 가장 유력하지 두 명으로 않을까. 압축하는 건가요? 예. 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또 이종근 평론가님께 짧게 드리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이제 인물난 겪고 있잖아요. 양향자, 함진규. 근데 오늘 보니까 전략공천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떠오르는 사람 뭐 유승민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한번 싸워보려면 어떤 공천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수도권은 네. 대표적으로 합리적인 중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설득력 있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냐면 아직까지도 1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예. 계속 그 잘못된 지향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국민들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근데 그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이고 경기는 창피해야 돼요. 경기도 지사들 진짜 유명한 그런 임창열, 손학규, 뭐 남경필, 김문수 쟁쟁한 그런 그 인물들이 경기도 지사를 지금 이 계열 정당에서 배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나오지도 못한 어떤 상황. 그러면 이 당이 지금 막 이정현 위원장이 찾아다닐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경기도는 이미 뭐 패배한 지가 오래됐잖아. 총선도 그렇고 뭐 대선 때도 득표율이 그렇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 이 사람들 안 되니까 찾아다니면서 놔달라고 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전략이 없었느냐. 국민의힘의 드러내는 현주소를 거죠. 보여주네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퇴근길 교통량으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돌발 상황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서울 시내 안쪽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입니다. 조금 전 신내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고요. 3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구리시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 하월곡 램프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종암분기점부터 신내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고덕 토평대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고요. 이후 영동대교부터 여의하류까지도 더디게 지나는데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서행합니다. 더 지나 일산 쪽으로 사패산 터널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일대로 정체가 심합니다. 불암산 터널부터 8km 어렵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해월터널 안 1차로에서도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2022년 대선 당시 친문이 이낙연 전 총리 밀면서 이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선출됐는데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돕지 않았다. 뭐 유세차 여기저기 서 있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이걸 대충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얘기는 아닌데 김지호 대변인 이 얘기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뭐 22년 대선 패배 관련해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이낙연 전 총리님이 그때 경선 끝나자마자 승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승복 기간이 한 1, 2주에 지나다 보니까 그때 뭐 본인이 총리 때 비서실장이 뭐 다른 캠프로 가버리고 예.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자신의 최측근이 경선 기간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어떠한 정보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사건인데 그런 것이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지만 송영길 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네. 부분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친문들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를 뭔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윤석열이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나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거의 뭐 그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친문이 아니라 친낙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도 만약에 그 돕지 않았다면 친낙이지 왜 친문이냐. 그리고 이제 친문에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적자라고 하면 윤건영 고민정 의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네. 가장 친밀한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죽도록 선거운동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이 제일 잘하실 실제로 유세차가 좀 세워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때 또 김영진 의원이 사무총장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일같이 조사해갖고 그런 거 있으면 사진 찍어갖고 제보하라고. 네.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저희가 잘했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제 뭐 태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명나게 안 하는 모습. 그런 거는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상임선대위원장이셨는데 네. 선거운동 회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될 만한 얘기. 뭐 본인은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좀 선거에 사기를 꺾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때 당 대표로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 발언이 어느 와중에 나와서 그러냐면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ABC론을 이제 들고 나왔어요. A그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거치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중시하는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는 얘기고요. B그룹. 공천과 출세 위해서 친명 자처하는 사람들. 선악이 여기 너무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나 뭐 정청래, 조국 이런 분들은 A그룹. 그다음에 자기네가 보기에 신 이재명 그룹으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 이재명 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뭐 거론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결국 이게 향후 헤게모니 다툼의 단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수민 작가는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 친명계 뉴 이재명에 대한 네. 비판과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편가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ABC 발언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유시민 뭐 작가고 지식인이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 이야기에 사실 배경이 되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사회학 이론에 뭐 네. 개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익 집단 뭐 가치 집단 이게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가치 집단과 이익 집단은 적대적이거나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 그랬죠? 상인의 그 실용성과 그다음에 선비의 정신 네.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 상인의 실효성이 그러니까 B고 사실 선비의 정신이 A거든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두 가지 다 네. 필요한데 지금 보면 뉴 이재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B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더 웃긴 건요. C예요. 아니 B가 그렇게 나쁜데 적절하게 섞으면 또 좋대. 전송을 교집합. 하면. 교집합은 좋대. 근데 그 교집합이 자기랑 김어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난 이게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송영길 일단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그 후보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지금 이거를 편가름할 여기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몇 선씩이나 하고 또 386의 주역이었고 이 당에서 그러면 차라리 친명과 친문에서 봉합을 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왜 뛰어들었게요?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은 친문은 그렇게 배반을 했지만 자기는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희생했다. 희생을 했다. 막 이낙연 후보가 이거 무효해야 된다. 중도사 때. 그거 끝까지 막아주고 뭐 개항을도 양보해주고 이 얘기를 도드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그게 자기가 어쨌든 친청과 대비되는 이쪽에 좀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전 당연히 자기의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 당에 386 계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386 계보의 어떤 그 흐름도 갖고 있고 또 친명의 핵심적인 코어고 그러다 보면 그걸 결합해서 내가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은 네. 뒷배가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 또는 선언.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김어준 씨나 이렇게 계속 견제를 하잖아요. 아마 뒤에 머릿속에는 정청래 대표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흐름 속에서 김민석 총리 계속하라 그러고 여기에 선두주자나 간판이 송영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김지호 대변인께는 또 그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금 인천 개항을 하고 연수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그러니까 사실은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님의 고민이 있어 보여요. 사실 저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개항해서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님이 양보하지 않으셨다면 뭐 아찔합니다. 국회의원이 못 됐으면 정말 대통령이 되셨을까 큰 은혜를 입었죠. 그건 그거고 지금 정치 현황에 대해서 솔직히 제 느낌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송영길 대표님이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개항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고 사실 저랑도 동료로 5년 6년 같이 정말 같은 방에서 섰던 네. 굉장히 절친한 동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함량을 보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후배랑 경쟁하는 꼴이라. 그러다 보니까 김남준 대변인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본인이 친명의 선두주자로 친명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친문과 대립될 수도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얘기까지 소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친문 세력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4, 5년 전 얘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시지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프레임 전선, 프레임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비상대응과 함께 전시 추경 편성 신속한 처리 당부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입니다.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추경이 선거용이다라고 지적하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7대 지원은 첫째,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둘째, 유류세 인하, 셋째, K패스 할인 확대, 넷째,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다섯째,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지원, 여섯째,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일곱 번째, 자영업자 배달 포장용기 구매비 지원 등 국가 경제를 지키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얘기 들어봤어요. 한병도, 송원석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당은 이렇게 시급한 시기에 이거 갖고 뭐 선거용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건 당연히 초당적으로 협조해라. 야당은 당연히 우리가 보기엔 선거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해라.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추경을 하는데 여당이 정부 여당이 하면은 현금 살포고 본인들이 하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거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런 정말 전시상 중동 사태 물가가 고물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저소득 계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조금 선별해가지고 두텁게 좀 지원을 해주자.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어떤 소상공인도 같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뭐 정유 및 석유화학계나 어떤 유류세 인하로 하면요. 네. 이 혜택을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보고 그 효과가 아무래도 체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류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절히 잘 섞어서 어려운 분들도 차등적으로 아니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처럼 막 일률적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좀 차등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현금 살포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뭐 세수가 100조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 발행, 국채 발행 없이 네. 능히 세수만으로. 이 세수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야당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 양쪽의 여야 입장 보시니까 이번 추경 어떻게? 예. 우리 그 선거 앞두고 사실 직접적인 어떤 현금이 나온다는 건 그건 선거용 맞아요. 그 뭐 언제나 이 지금의 국민의힘도 사실 거기에서 뭐 그 논란에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집권 여당 시절에 사실 쭉 보면은 선거 앞두고 나오는 어떤 네. 그런 그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단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는 보편적 복지 뭐랄까 다 나눠주고 네. 그건 아니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7대 이번에 지원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원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금을 어떻게 살포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에너지와 관련돼서 정말 뭐 취약계층들한테도 바우처로 해서 뭐 확대한다는 거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민주당의 어떤 인식이 돈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다 쓰자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빚을 갚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국가부채 6,500조 넘었다고 어저께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1월 달에 그것도 네, 막 예. 예산 통과되자마자 20조 뭐 추경 중독이거든요. 작년에 전쟁 없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 어떤 이유든 간에 추경 그러고 그냥 하는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안 한다. 국채 발행 안 하는 게 빚이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빚도 갚아가면서 그 돈을 또 재난이라든지 혹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쓰려고 사실은 갖고 있어야지 벌었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 이렇게 주자.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빚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어제 뉴스이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두 분이 정청래 대표가 자 국민의힘이 자꾸 민생 법안 발목 잡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인 상임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반기죠. 하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여하튼 22대 국회 뒤쪽 2년에 상임위 전체 100% 가져가겠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속도를 입법이 좀 따라와야 된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대표로서 사실 그 대통령의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고 향후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을 압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잘 발언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100%를 갖자는 겁니까? 아니면 압박 수준이 더 큰 겁니까? 일단은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국민의힘이 나오는 방향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정무위나 이런 데서 좀 협조적이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이종건 평론가님. 민주당이 그 영정을 올린 네.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합의하고 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주장을 했냐면 법사위 야당한테 주고 국회의장 좀 여당이 가져라. 이것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주장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압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한번 해봤잖아요. 전 상임위 다 독식해봤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 너무나 위배된다. 필리버스터 자신들이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네. 자신이 여당이 되니까 그거 없애도 된다. 이런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지금 민주당도 야당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전석 다 갖고 간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수구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좀 인터넷에 많이 회자됐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인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 고령층들 무료 교통 이용하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봐라. 이게 쉽진 않을 거라는 뭐 본인도 단서를 달긴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대 갈등을 굳이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지금 그분들은 사실 피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무료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다고 생각들 하셔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얼만큼 이용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택시 못 타니까. 근데 급하게 어디 가야 돼. 근데 이걸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너무 촘촘하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자, 김재호 대변인. 대단한 복지 혜택이죠. 1980년도에 도입돼 있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노령 인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러한 어떤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현실적인 그런 재정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냐. 사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하기 힘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지를 제한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포퓰리즘 성격이 아니라 네.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 저는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지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딱 짧게 20초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다주택자들 비주거 집 갖고 있는 관료들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향후 그 부동산 관련 정책하는 데 있어서 이들 관료들은 배제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성 보여주기다. 그 고위공직자들부터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면 보여주기 행정이다. 둘 중에 어떤 거죠? 고위공직자나 네. 그 자녀들이 10억, 20억씩 빌려갖고 강남 아파트 사서 2, 3년 내 차익으로 10억, 20억 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 네.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제대로 실현하시려면 이한주 특보부터 거리를 두셔라. 이한주 특보 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렇게 뭐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했는데 결국은 네.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동산 투자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이종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 살 배기 정윤이는 아빠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데요. 평소 전혀 반응이 없다가도 정윤이가 다가가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반응을 보이는 엄마. 그 한순간을 아빠와 정윤이는 매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달 7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한 살 배기 정윤이 돌봄까지 아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인데요. 오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정윤이. 정윤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탁한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도 농도가 대부분 지역으로 높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핵심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5mm 미만의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제주에는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년 기온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와 경북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 추세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위주로 흐려지겠고요.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수도권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전부터는 맑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 대부분 비가 내린 뒤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9도로 올라갑니다. 2도에서 1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 등 13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서해상의 안개가 상당히 짙은 상황인데요. 내일 새벽에 인천 및 경기 서해안의 안개가 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종전 문제를 논의하는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공습과 맞대응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경 편성의 속도를 당부하면서 지역 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합니다. 민간 부문은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의혹 규명을 위해 한국근후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자마자 한국을 다시 가장 적대국인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을 닷새 유예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해협 인근 우리 상선 26척의 안전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조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의 협조하는 선박이 한해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완전 봉쇄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경고도 동시에 했습니다. 오늘은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 교수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실태와 우리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우리 상선의 안전 문제 등을 차례차례 짚어봅니다. 박범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자, 우리 박 교수님은 해군본부 예. 합참 예. 해군 작전사령부까지 군사작전 컨트롤타워 두루 이제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안보 전략 전문가고요. 네. 자, 지금 풍부한 해군 작전 경력 가진 작전 정보 전문가로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예. 현대 중동전의 그 여파가 뭐 지역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거의 글로벌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제3의 5.1 쇼크까지 지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언제 끝날지 세계 초미세일 관심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는요. 이번 그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김정은이 핵 보유의 의지를 아마 확고하게 시킨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핵 보유 더 확실히 하고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 종교와 같은 확신을 더 갖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네네. 자,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서
매복 공격이 뭐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일일이 통제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뭐 어떤 뜻이에요? 예, 일단 그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고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 그 호르무즈 해협이 네. 오만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국제적으로 볼 때는 어떤 우리 말하는 공공재 항로인데 항로 쪽에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일부 제한적이지만은 기뢰를 부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뢰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적국이 우리 해안에 상륙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뢰를 부수라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 전쟁 이전에 어떤 잠수함을 통해서 해역에 들어가서 그 항만을 봉쇄하는 목적, 즉 공격기뢰 이런 형태. 여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방어기뢰 측면에서 공격기뢰, 방어기뢰가 있군요. 예. 그렇게 해설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잠수함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게 공격기뢰라면 이거는 적들이 이쪽으로 침범을 했을 때 대응하겠다는 거 미리 우리가 지상에 지뢰 심어 놓듯이 그렇습니다. 수상에 기뢰를 심어 놓는 거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이 폭이 한 33km 된다고 해요. 그렇죠. 저는 뭐 그래가지고 제일 좁은 데는 한 몇 킬로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여하튼 제일 좁은 곳이 33km. 이 정도면 이란이 뭐 길에도 길어지만 함정을 어느 정도 이제 그 간격으로 좀 배치하면은 빠져나가는 상선들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입니까? 이 정도 폭이면? 예, 거의 뭐 가시거리 정도 다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3km면?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러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초크 포인트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곳이 해상 봉쇄가 되면은 실제 이제 어떤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쿠웨이트 등등 현재 피해셔만 있는 국가들의 전체적으로 유류 어떤 수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무슨 유류뿐만 아니고 또 뭐 관련되는 뭐 수출 물자가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전략적으로 진짜 필요할 때 좀 써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33km 정도면 가시거리 했는데 바다가 넓긴 넓나 봐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다라도 거기는 수역이 협수로 좁고요. 또 수심이 얕은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해역에다가 기뢰를 부설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거 못 가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이란 해역 쪽에 했고 이번에 중국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인도 일부 상선들이 어떤 그 성인 하에 나갔다는 것을 아마 이란 해역으로 그 어떤 수역이 아닌 이란 해역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호송을 해서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저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외신에 보니까 뭐 어느 나라 배죠? 그냥 목숨 걸고 무슨 추적 장치 약간 추적을 당할 수 있는 그거를 끄고 뭐 어떻게 통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기뢰 말고 만약에 그 우리가 미국 요구대로 가가지고 상선을 호위해가지고 우리 해군이 갈 때 예상되는 공격 중에 제일 위협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이제 러우 전쟁에서 드러났던 드론. 이게 이제 자폭용 드론. 이거는 이제 공중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하죠. 현재로서는. 그 대신에 이제 또 이제 해상이니까 수상해서 자폭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자폭 뭐 무인 뭐 잠수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 뭐 분명히 그쪽 지형이 상당히 요새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해안에 갱도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로켓 그다음에 뭐 해안포나 뭐 자주포 같은 그런 무기를 상당히 많이 배치해서 위협을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지 않으면은 일단 미 함정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미 함정도 못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들어갔다가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그렇죠. 그 기뢰 자체의 폭발력도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큰 뭐 구축함 같은 것도 거의 날려버릴 수 거의 있을 반쪽 정도예요. 나는 거죠. 뭐 반쪽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진짜 저기 한 거고 뭐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다중 복합 위협이 예. 지금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미국 입장이나 뭐 이쪽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답하기 위해서 예. 자꾸 이제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거는 이란의 협조하에 통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단서 그게 있습니다. 이란도 예. 기뢰를 부설하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거나 할 때 그거를 이제 재결을 해서 우리 소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일단 현재. 설치한다고 이게 제거하는데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기뢰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 뭐 VU 기뢰부터 해서 뭐 감흥, 우리 많은 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음 수중에서 나오는 방사 소음이라든지 또 뭐 수압 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진행형 감흥 기뢰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소화하는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지난 그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 미국하고 이제 일본 해자대가 이라크 안쪽에 그 해역에 무술핵이 들어가서 기뢰를 부설했는데 상당히 많이 그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자, 제가 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게 됐을 때 가정에서 하는 질문 뒤에 이제 조금 하도록 하고요. 자.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벌이는 상태에서 미국 동맹국인 한국 해군이 한국 상선통과 호위할 경우에 이란이 우리한테 그냥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응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교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군함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참전이 되는 거고 전쟁에 그냥 발을 담그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란의 적대국 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우리 군함 파견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는 게 좋다?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그 일전에 일간지에도 한번 제가 칼럼을 기고 있었는데요. 일단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대미 투자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제일 큰 어떤 대응 전략인 핵 추진 공격 잠수함 SSN 건조 확보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떤 그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 연료 핵 연료가 필요한데 핵 연료 공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핵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원자력 협정 개정. 뭐 예를 들면은 뭐 재처리, 핵 재처리를 뭐 제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농축한다든지 이런 권한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재 다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뿌리면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일단.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그 표현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내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일단 그것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 전략적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실 관세도 걸려 있고 그렇죠. 무역 관세 이거에 트럼프가 어떤 변덕을 또 부릴지도 모르는 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또 너무 위축이 되니까 안 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 크게 얻어낼 부분이 또 있는 거고 원자력 협정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거를 너무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걸로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해줄 듯 하면서 혹시 당장 못 해주면 다른 대안 경제적인 다른 대안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소해 전력 소해 함정들이 뭐 기획한 탐색항이나 뭐 이게 이제 약간 원양 작전에는 좀 약간 그게 하기는 약간 부적합하지만은 필요할 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 협정이 뭐 개시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제가 뭐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 미 해병대 거의 뭐 한 5천 명의 병력이 현재 이제 우리 호르무즈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LHA 뭐 두 척하고 해서 뭐 30일 해병 원전단 그다음에 10일 해병 원전단이 오고 있는데 그 병력들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투사를 시켜서 그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만약 여기를 이제 뺏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소외
소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소위 전력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해 전력 얘기하셨는데, 네. 자 소해 우리 능력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뭐 현재 소위 전력은 현재 미국도 소위 전력을 많이 없앴어요. 예. 예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 때 MCM이라고요. 뭐 소해 전력이 뭐 기뢰부 뭐 소해 전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현역 시절에 우리 포항근에서 예, 한미연합 기뢰전련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때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 소해 전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 뭐 중간 뭐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중간 수준에서 예. 그 어떤 능력을 한미 간에 전술 숙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발전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정 그러니까 기뢰 탐색함하고 소해함뿐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해군에서는 항공 소해 전력을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항공 소해. 예, 본래는 항공 소해를 해야지 예. 피해가 없죠. 아, 그렇죠. 함정이 소해를 하다가는 자체 사고가 날 수 있다 부딪혀서 이거죠? 사고가 나와서 폭발을 될 수 있는 어우, 종종 그런 위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제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나라가 소해 능력이 제법 괜찮은데 네네. 이런 어떤 큰 배는 없고 그냥 좀 약간 중간 사이즈, 미드 사이즈 이 정도고 그래서 원양보다는 좀 근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뭐 그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황이? 우리 한반도 전장 환경, 해양 환경에 적합하게끔 해서 기뢰 탐색함이 한 500톤급 되고요. 그다음에 소해함이 한 700톤급, 780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 자위대에 소해함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 나라는 이제 일단 해양 국가다 보니까 예. 톤수도 뭐 대양 예, 활동할 수 있는 그 톤수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규모가 크지요. 우리보다는 좀 발달돼 있는데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원양 작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전술 숙달도 시키고 우리 국가의 어떤 기여, 미국에 대한 어떤 동맹으로서의 기여도 할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가가지고 막 저 어선들 상선들 이렇게 호위하는 거는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그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여하는 거를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만약에 그 나중에 가서 그거를 기뢰를 제거하면 그 우리 실력도 또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술 숙달이 많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 기뢰를 부설해 놓고 예. 소위하는 것보다는 실제 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어떤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뭐 그렇게 되지는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호르무즈에 이제 진짜 이 소해함 말고 이제 군함을 호위할 군함을 파견하게 됐다. 네. 그럼 당장 어떤 군 자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볼 때는 뭐 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청해부대에 DDH 즉 그러니까 이제 문문대함급 구축함을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자한 방어 능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원거리에서 미사일 요격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아니면은 또 현재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무대왕급 그 정조대왕급 나왔지 않습니까? 정조대왕급은 또 SM3 SM6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장거리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고려 있기 때문에 후방이지만 일단 그런 보유 자산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근접전에서 우리가 만약 해상에 조구할 때 특히 이거 연안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이제 근접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바로 근접 무기 체계인 CIWS 그러니까 뭐 펠랭스라든지 뭐 골키퍼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장착을 해서 뭐 어떤 더 추가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파병을 보낸다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뭐 구축함 4,400톤급이죠. 예. 그 대조영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동원됐을 때 여하튼 드론 무기나 이런 미사일 무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약간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취약하죠. 원래 근접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예전에 한반도 지형에는 되게 근접전 북한하고 특히 이제 저기 대간첩 작전 할 때는 되게 근접해서 했는데 요 최근에 다 미사일이나 다 어떤 장거리 무기 체계하고 있던 그런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좀 무기 체계가 약간 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정주대왕급 같은 경우에는 뭐
CIWS 즉 건전방 무기 체계가 2기가 있거든요. 예. 팔랑스 2기가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세종대왕 그 이지스 구축함은 하나밖에 골키퍼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대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느 정도 보강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예. 자, 좀 지난 일입니다만 2019년에요. 네. 미국 이란 간 갈등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 파병 동의안 없이 청해 부대 작전 범위를 이제 넓혔어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법으로 미국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 방식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평지상황입니다.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분쟁 상황 좀 약간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만에 미 5함대라든지 중부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미 함정들이 많이 있고 또 미 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항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평상시에 했던 그 우리 말은 안보 연합체를 해상안보연합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 되니까 우리 두 군단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전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청해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어떤 인도양이고 인도양에서 뭐 한 1,800km 뭐 그 정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임무구역을 확장하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뭐 파병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 선에서 청와대 선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이제 전시죠, 전시. 진짜.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 그 해적들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우리 또 청해부대가 또 역할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쟁 상황과 국가와 국가 간의 첨예한 전쟁 상황과 해적들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을 드린 거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해양안보 측면에서 전쟁이 아니고 국제 공공의 안녕 그다음에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차원에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지금 거기에 일본이나 일본 해상자위대라든지 중국이나 다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거는 큰 어떤 비국가 집단의 어떤 그 범죄 집단이나 세력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제어하는 거죠. 일단 전쟁은 아니고. 그래요. 자, 지금 상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상황 한번 좀 우리 상선들은 어떤 상황일까 이것도 좀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엔 우리 상선 26척이 고립돼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통화하고요. 또 이제 외교당국 상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자,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우리 상선의 안전은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현재 지금 상태에서 상선이 이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상선이 부두에 정박을 해서 계류를 해서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현재는 이란이 항만이나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류한 상태에서 상선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앵커링해서 투명한 상태에서 그네 쪽에 있으면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적인 측면에 제일 최고의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항만은 때리기 때문에 조금 항만에서는 떨어진데 해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앵커링이 해상에 투명한 상태. 아, 해상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항만에서 대충 선박에 따라서 다릅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가. 보통 뭐 이제 보면은 해상 뭐 우리 말대로 이제 어떤 IMF에서 지정한 이제 투몰 구역이 있습니다. 투몰 구역. 그 해역이 있어요. 거기 함정들이 다수 이제 보통 이제 그 항구에 그 물자를 하역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대기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그 구역이 있는 거예요. 투묘지. 거기는 그거 좀 약간 멀리 나가 있거나. 거기가 어쨌든 항만보다 훨씬 안전하다. 안전하죠.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일단은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럼 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일부 몇 척이 이제 그 상태에 있는데도 맞았다고 하더라고. 드론 공격이 있었다 하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러니까 항만에 또 그 대기 구역에 있긴 있는데 좀 겁난다 하는 그 선박들은 조금 더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선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조금 더 멀어도 저기 멀리 가가지고 우리 그 확률을 낮추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어떤 전투를 하는 그 장병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민간인들이 상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선원들의 정신 상태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 솔직히. 현재 그 제가 이제
그 한국 회계사협회라든지 아는 분들 좀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네. 현재는 이제 비상 대책반을 가동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선원들 네. 선원들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인마 세트라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인말 세트. 예, 알죠.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위치하고 전체적인 상황 이런 거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이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가족하고 통화도 마찬가지 가능하고 예. 또 뭐 인터넷 되니까 요즘은 뭐 인마세뿐만 아니고요. 요즘은 뭐 스타링크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선원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실시간 인터넷도 되고 그래서 문제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급 부분은 어때요? 현재 그래서 이제 각 선박에 예. 보통 이제 말하는 뭐 주부리 을 이제 그다음에 물 청수라 그러죠. 예, 예. 이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람 많이 쓰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소모가 되는데 거기도 이제 공급하는 선박이 있어요. 민간 선박이. 그래요? 민간 선박이 계속 이제 다니고 그것도 이제 그쪽 뭐 카타르든 뭐 UAE든 사우디든 간에 그 근해에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요청을 하고 또 해수부에서도 계속 그걸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분들 굶을까봐 저희가 그 걱정을 할 필요는 걱정할 없겠네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선사들 우리 해운 선사들의 어떤 뭐 저 말한 대로 운임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연료 기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거기 있는 선원들의 용선료 이런 거 그런 비용이 이제 많이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될 배가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손해죠, 손해.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파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렇게 앵커링한 상태가 네. 안정적이고 또 이제 다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이제 선원들은 교대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이제 내륙을 통해서 이제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이제 공항을 통해서 가서 이제 또 그 교체를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해서 이제 선박 뜨거운 선박에 들어가서 이제 계류를 해서 이제 선원들이 내리고 네. 타고 이런 개념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군 차원에서 해군 차원에서 아까 해수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특정 구역에 머무르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상선에 대해서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현재도 뭐 그쪽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네네. 우리 군이 지금 파병 가 있는 데는 뭐 UAE 거기에 특전사 요원들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우리 해군 함량 자체가 지금 멀리 뭐 청해 부대가 어떤 예. 뭐 아프리카 해역에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거기에 또 그렇다고 뭐 바로 지원할 사항은 없고요. 네. 나중에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뭐 향후 호위를 해야 된다거나. 생겼을 때는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현재로서는 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부가 고민하고 방안을 찾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요구한 상황이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상이 지금 걸린 상황이겠네요. 뭐 저희들도 이제 대기를 하고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해군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네.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예, 아마도 이제 국방부 차원도 있고 이제 위에 청와대 차원에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상황이니까 아마 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예, 예.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어쨌든 미국의 요청이 와서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의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해군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상 상황. 해군은 지금 비상 상황에 걸려 있다는 말씀하시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호위 연합체 IMSC 구성해서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이렇게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평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 상황이 아닌 그때 지난 2001년도 2019년도죠. 그때 네. 상황은 이제 뭐 평시 상황이 분쟁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미 해군 주도하에 다국적 해역 안보 연합 체가 창설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생각을 했겠죠.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여기 묶여 있는 세계 각국의 상선들을 뺄 수 있지 않겠나. 뭐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뭐 참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당성 문제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의도에
부합을 하려고 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좀 약간 그런 측면 좀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렇죠. 일본도 상당히 신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좀 해주겠다, 투자를 예, 더 하겠다 예, 이러니 예.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따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겠지만 아까 뭐 핵추진 잠수함도 말씀하셨고 우리 그 원자력 협정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안 볼 수가 없는데 또 우리 젊은이들이 전장에 가는 건 또 제일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여튼 필요할 때는 가지만 가장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네네네. 이란이 또 뭐 선별적으로 통행 허용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미국 편에선 적이 아닌 나라 선박은 통행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동맹이니까 우리한테는 이건 해당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그쪽에 적으로서 아직까지 간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관계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외무장관하고 이란 네. 외무장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네. 뭔가 좀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자, 나토에서는 또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해요. 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자기네 회원국 외에 네. 한국, 일본, 호주 등 비회원국 7나라까지 모두 22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좋은 얘기인데 예. 아까 저 미국이 어떻게 뭐 호위 연합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도 이거 역시 이제 평시를 가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다음 단계로 노린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협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뭐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단 네. 뭐 지금 그 비리 부설한 것을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소외 전력을 보내고 그다음 그의 다음 단계로서 일단 위협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제 호송할 수 있는 전력도 보낼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름대로 네. 어떤 뭐랄까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측면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렇다고 미국을 안전하게 네. 무시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측면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찬찬히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면은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다고 보세요? 네, 현재 우리는 이제 어떤 이 사항을 너무 이제 어떤 그 우리 자국 중심의 뭐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 주한미군 어떤 뭐 한미 동맹 간의 어떤 네네. 그런 관계도 좀 나름대로 고려하는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네. 주변국가 또 대응 방안을 좀 바로 보면서 대응하는 방안. 뭐 그게 현재로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뭐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 전력 겸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제가 박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이번엔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 도입하기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내린 에너지 절약 조치입니다. 공공부문의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번호판 끝자리를 활용해서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장애인이나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도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 경고 등을 통해서 강제성을 더 부여할 계획입니다. 의무화 시점은 내일 0시부터입니다. 민간 부문은 일단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간까지 의무화가 되면은 약 2,370만 대가 오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오부제 외에 다른 대책들 어떤 게 있어요? 예,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해서 네. 석유 소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요.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소모한다고 기후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은 네. 융자를 우선 지원해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전 분야에서는 액화 천연가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적은 날 석탄 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사 담합행위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특히 어제 검찰이 착수한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충격을 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출퇴근 시간대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서 좀 처리하자 이런 주문도 국회 쪽에 했죠.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네. 자, 돌봄 체계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네.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입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과연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요, 그 접근성을 크게 계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일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전에는 퇴원을 한 환자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지고 부처별로 개별 신청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놓친다거나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일들이 잦았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신청이 만약에 접수가 되면은 네. 지자체가 의료, 간호, 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 판정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청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나의 찾아오는 것까지 확대하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하튼 집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한다. 이게 아마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어떤 요양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그 고령층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마지막 있을 곳인가 하고 집보다는 좀 불편한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도인 것 같은데, 자,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단계별로 이제 해나가야 할 겁니다. 정부 로드맵은 지금 어떻게 돼요? 크게 3단계 로드맵인데요.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도입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외자와 퇴원 환자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네. 시행 첫 해 목표 대상자는 약 2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 2028년부터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 지원 계획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아까 서비스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올해에는 방문 진료 그리고 가사 지원 등 30종을 우선적으로 연계를 하고요. 방문 진료도. 네. 예.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 그다음에 병원 동행, 비대면 의약품 수령까지 총 60종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제도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중요할 겁니다. 인프라 구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기반 조성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조례 제정을 마쳤고요. 전담 인력 5,3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망이 가동이 되는데 전국 1,162개 협약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자체에 의뢰를 하면 지자체가 신속하게 방문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과 불필요한 재입원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입니다. 네. 자, 최근 상조나 여행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덤으로 얹어주는 이른바 선불식 결합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니까 혜택이 아니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가전을 떠안는 구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매월 돈을 납부하면은 상조 서비스나 여행을 보내준다는 식으로 유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까지 제공해준다는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와 가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실상이 크게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단순히 사은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는 엄연히 별개의 계약인데 판매 과정에서 이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전체 불만 요인 1위가 24.5% 정도 되는데요. 별도 계약 미고지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입자 중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인 52.8%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고가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결합 상품을 가입을 일단 합니다. 네네. 그리고 뒤늦게 상조 서비스를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조 서비스에 돈이 쌓이니까 중도 환급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중도 환급금은 없고요. 가전제품 렌탈에 자녀 할부금을 오히려 내라고 청구서를 받는 식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별도의 계약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네.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게 가전제품 가격 자체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건데 거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덤으로 준다고 했던 가전제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 가격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품목은 아예 구형이거나 상조 전용 모델로만 만들어져서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하기조차 어렵게 만든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제 소비자 기만하는 전형적인 꼼수 영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 막을 좀 제도적 보완책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서울시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우선 네. 관련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이 오랫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가지고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을 전면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결합 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사은품인지 별도의 장기 할부 계약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일 오후였고요. 대전에 있는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무려 14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60명이 부상했던 사건인 만큼 사상자도 굉장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밸브를 이제 생산하고 수출하는 중견 기업으로서 30년 동안 이 공장이 가동이 됐었고 또 현대차 협력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 기술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 계기로 이 형식적인 안전 관리를 하면 얼마나 큰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또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자, 화재 원인부터 짚어볼게요. 당국은 건물 1층 엔진 밸브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름때가 화막히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합동 감식했고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하면 이게 이제 책임 소재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안전관리 부주의, 화재 발생에 기여했거나 그 피해가 확산되는데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실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범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될 수 있고 업무상 가실치사상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보도로 나오는 것은 화재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빨리 끄지 못했던 원인은 천장에 뭐 기름때, 오일 미스트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무허가 복층 구조도 사고 발생 확산에 기여를 했다. 또 이 위험성 물건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는데 나트륨 때문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다. 또 샌드위치 패널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의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적정하게 이 여러 가지 인명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방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노조는 지속적으로 화재 위험 경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주 전에도 불이 좀 났었고 지난 가을에도 불이 났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측에서 이건 사측이죠. 아니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건 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그 시기하고 공장 설립 시기 이런 거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법은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된 공장마저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할 수는 없어서 스프링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공장의 경우는 4층 이상이면 모두 이제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인 곳에는 설치해야 되는데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공장은 96년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상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폭발 위험성이 큰 나트륨이 있음에도 나트륨이 있었기 때문에 물과 접촉하면 오히려 폭발력이 또 커진다는 한계가 있어서 위험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이번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려면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2주 전에도 생산 라인 기계에서 작은 불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소화기로 직접 불을 꺼서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지난해 가을에도 불이 났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일부 직원들 주장은 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면 안경에 오일때가 껴서 뿌옇게 될 정도로 오일 미스트가 많았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 예방 조치가 없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나트륨 이제 그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소방헬기 출동도 늦어지고 대응도 지체되고 그 나트륨 자체가 되게 위험했다 이런 건데 이런 위험 물질 어떻게 관리했냐 이것도 앞으로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위험물 보관의 관리가 적정했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한 이후에 이 설치 장소라든가 그 구조물을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나트륨 100kg 이상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나트륨은 냉각 성능은 뛰어나지만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이 이 나트륨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라는 거예요. 폭발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그리고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나트륨 같은 위험 물질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공간과 좀 분리되거나 이중 장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무허가 복층 구조 잠시 그 총평을 해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 중 9명이 2.5층에 마련한 헬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헬스장이 2015년에 불법 증축된 그래서 조성된 공간이라는 건데 이 불법 증축이 역시 그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 화재가 난 시간이 휴게 시간과 겹쳐 있어서 휴게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하필 네네. 이 휴게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당 증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한마디로 하나짜리 단층을 두 개로 쪼개서 헬스장도 만들고 휴게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창이 매우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피로가 없었고 이 대피로 근처에 어떤 비상탈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피로를 찾지 못한 직원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이 공간 근처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헬스장이 원래부터 있어서 무단 증축인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 헬스장에는 사우나가 있어서 유리창이 있으면 밖에서 사우나 시설이 보이잖아요. 또 덧대는 적까지 있어서 실제로 유리창으로 그냥 떨어져서 대피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밖으로. 이런 조치들도 좀 없었던 측면이 있어서 불법 증축과 피해 확산과의 인과관계는 다소 추정되나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당국이 어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죠.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업주가 안전관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지 여부인데요. 인력과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고위험 공정에서 예방조치를 했는가. 특히 이 사건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제대로 된 관리가 있었는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가, 특히 나트륨 같은 위험물 보관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대피 경로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중에 일부라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예방 가능한 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관련해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이런 조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주 관련된 임직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부분 나트륨 관리라든지 불법 증축 문제 어떤 위반 소지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더 그 수사기관도 따져보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도 따져볼 것 같고요. 자, 이런 측면도 또 있더라고요. 이 안전공업이 현대차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책임도 있나 없나 뭐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협력사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용역이라든가 수탁, 도급 계약으로 맺어졌지만 사실상은 현대차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도급 업체는 구조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업무만 위임받는 형식이면 실질적 지배관리자로서 현대차의 주요 책임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이 현대차와 이 공업사는 그런 관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전관리 책임에 현대차를 묻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에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제 냈었는데요. 거기에 협력사에 대해서 인권 위험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개선을 마쳤다. 개선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예측을 했었는지 인권이라는 건 사고 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없애는 것도 인권 조치거든요. 그와 관련한 구조적인 어떤 제대로 된 현장 실사가 있었는지 협력사에 대한 제대로 된 여러 가지의 어떤 관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제 의식을 갖고
없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 1차 협력 업체라는 것은 사실상 이 현대차와 같이 운명을 해온 업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평가가 좀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걸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사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계획 같은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와 관련해서 이 인권 영향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화재 2년 전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폭발 사고와 판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아리셀도 마찬가지로 공장의 방화구에 벽체를 임의로 철거를 했죠. 네. 그리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희생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이 대전 안전공업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이렇게 휴게실을 만들었고 제대로 된 어떤 대피 경로를 마련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피해가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재라는 측면에서 매우 닮았다. 그리고 크고 작은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자체적으로 진압하고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선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점에 공통성이 있고요. 네. 결국은 예방 가능한 사고를 두 업체에서는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배분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큰 사고로 번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고요. 네. 이런 사고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일수록 불이 났을 때의 대피 매뉴얼을 짜두는 게 중요하고 이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 유증기나 기름때 같은 이런 위험 물질, 나트륨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위험할지를 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시 아리셀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됐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그간의 가장 큰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죠. 재판부는 기업가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또 돈으로 합의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겠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